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무철 회계사입니다. 이번에 9월 초에 2021년도 세무사 2차 시험을 봤는데 그때 회계학 2부 문제 해설을 그때 좀 강의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서 이제 해설을 좀 하게 됐는데 좀 늦게 해설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회계학 2부에 대한 문제가 어느 부분에 약간 좀 문제가 좀 있는지 이런 거, 그리고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됐는지, 난이도는 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고 문제 풀이를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지금 참고사항으로 문제 그냥 띄워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 다운 받아가지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문제 보시면서 문제 풀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해답 해설은 저희 카페에다가 따로 또 올려놓을 거니까 나중에 카페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가지고 프린트해서 문제랑 다운 받아가지고 다시 또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문제가 총 4문제. 1번 문제는 30점짜리 소득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법인세 문제로 20점짜리 법인세 문제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법인세 30점짜리 법인세 문제, 4번 문제는 20점짜리 부가가치세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해서 총 크게 4문제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출제 난이도라든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자면 문제 1번의 소득세 문제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로소득 위주로 해가지고 근로소득 금액, 총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 종합소득 공제, 그리고 이제 세액 공제, 그리고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구하는 문제. 산출세액은 문제에서 이제 얼마로 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정세액을 구하는 문제, 결정세액 구해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출제가 많이 안 됐어요. 거의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소득세가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2번 문제는 이제 불공정 자본거래로 해가지고 20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물론 이제 불공정 자본거래도 있고 자산 감액분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관련된 특수관계자한테 기회장치를 고가로 매입한 거죠. 그래서 처음 취득할 때부터 자산을 감액하고 시작했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감액분에 대한 추인해야 되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는 그런 그 자산 감액분에 대한 기본 문제와 불공정 자본거래에서도 불균등 감자와 관련된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이쪽도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준비를 좀 했던 분이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불공정 자본거래 준비는 언제나 이제 특수파트로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불공정 자본거래 준비도 2차 준비에서는 다 완벽하게들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준비를 했다면 뭐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문제 3번인데 문제 3번이 조금 의외였어요. 왜냐면은 30점짜리 문제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뭐 임원퇴직금의 한도 초과라는 세무조항도 있었지만 걔를 포함해가지고 결소금 소득공제 문제, 그리고 토지 등 양소득에 대한 법인세 문제까지 결합된 문제였는데, 아무리 그랬다고 할지라도 30점짜리 문제라고 보기에는 풀이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30점짜리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문제 3번에 물음이 3개였었거든요. 8점, 8점, 14점짜리 문제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너무 배점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근데 이제 많이들 헷갈렸던 거죠. 사실 헷갈릴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 3번의 물음 2번은 질문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죠? 문제를 풀었던 분들은 다들 이해를 했을 텐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답을 적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해드리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푸시면은 그게 그냥 답이었을 거예요. 그게 답인데, 약간 문제 질문이 물음 2번에 질문이 2개였거든요. 근데 그 물음 2번의 질문 2개가 여튼 같은 질문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게 좀 약간 질문이 좀 명확하지 않았어요. 질문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결소금 소득공제에 대한 문제 풀 때 답안 작성하는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셨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은 아마 이런 취지로 교수는 질문을 2개를 던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부가가치세 문제였는데, 이 부가가치세 문제도 역시 이제 물음이 3개였어요. 10점, 5점, 5점 이렇게. 근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도 어렵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 5점짜리 문제 간이과세.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가 모의고사 냈잖아요. 세무사 동차반에서 마지막 모의고사 내면서 간이과세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해서 수업 시간에도 딱 그 사이즈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모의고사도 딱 지금 여기 5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로 그대로 냈어요. 숫자만 지금 달라진 상태에서 거의 그대로 나왔죠.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뭐 불공정 자본거래도 그렇고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그냥 다 그대로 다들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게 그 간이과세 문제에서 재고 납부세액 구할 때 그 중에서 제품에 대한 거 취득가액이 주어지지 않고 장부가액과 시가가 있었거든요. 어떤 금액으로 재고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취득가액이 주어지고 그리고 취득가액이 없으면은 뭐 시가가 얼마인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조금 있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장부가액이 있는데 취득가액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취득가액을 알아야 장부에다 취득가액을 적고 그다음에 그 취득가액에서 뭐 시가평가를 한다든지 감가상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좀 달라져가지고 장부가액을 적게 돼 있기 때문에 장부가액을 아는데 취득가액을 모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약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 교수가 문제를 내려고 했던 어떤 취지라는 게 좀 있잖아요. 물론 이제 5점짜리 문제에서 그 제품에 대한 재고 납부세액은 아마 한 0.5점, 1점도 채 안 됐을 거예요. 0.5점 정도 됐을 텐데 장부가액을 가지고 할 거냐, 취득가액이 없으니까 아니면 시가로 가지고 할 거냐에 대한 얘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 그 문구를 그대로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때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부분. 취득가액을 몰랐을 때는 그냥 시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만 지금 우리는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취득가액은 모르는데 장부가액을 아는 걸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문제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왜냐면 장부가액을 아는데 취득가액을 지금 모른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였는데 약간 교수가 뭘 물어보려고 했던 거 취지는 아마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 소득세 조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문제 1번의 이제 소득세 조합 문제는 물음이 지금 총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물음 7개로. 물음별로 해가지고 문제를 쭉 풀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1번은 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을 물어봤죠. 근로소득 공제가 이제 표에 있었기 때문에 총 금액만 구한다면은 근로소득 금액은 바로 구할 수가 있었죠.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 자료 1번 자료에 보시면은 거주자 값, 이 거주자 값이 산업테크 인사팀 과장으로 재직 중인데 뭐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쉬웠다는 거죠. 자료 1번에 보시면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 및 이에 관련된 지출 자료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까지 근로소득 관련 자료, 그리고 6번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료 2번은 부양가족하고 그 다음에 각종의 보험료,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분, 그 다음에 의료비, 그 다음에 교육비, 이런 각종의 지출 내역들.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가 자료 2번에 나와 있었고요. 큰 자료 3번은 근로소득 공제, 그 다음에 기본세율, 근로소득 세액공제표에 대한 그 한도까지 나와 있는 표였습니다. 물음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제 1번에 물음 1번 총금액하고 또 양식도 좀 특이하게 이번에는 양식이 주어져 있으면 양식 적고요. 이렇게 총금액과 그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 구하시면 되죠. 자, 먼저 총금액입니다. 총금액. 일단 내용 보시면 자료 1번 자료 보시면은 산업테크와 거주자 갑 간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기본급은 월 350만 원. 기본급 월 350만 원. 12개월 동안 이렇게 받았겠죠? 그리고 상여금은 연간 월 기본급의 600%래요. 그러면 월 기본급의 상여금은 600% 6배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와는 별도로 과장 직책 수당으로 월 25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자료 보니까 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별도 규정에서 월 15만 원의 식대를 받았대요.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 받은 것들은 전부 다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 거죠. 전체가 다. 그 다음에 3번에 실제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직책에 따라 자가운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자가운전 보조금 지급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시내 출장 시에 본인 승용차를 이용했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자가운전 보조금 30만 원을 매월 급여일 날 수령을 했대요. 그러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30만 원씩 받았으면 10만 원만 1,900에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12개월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산업테크는 임직원의 자녀가 대학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 실제 등록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녀 1인당 학기별로 400만 원의 학비 보조금을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장학금 규정이 돼. 회사가 직접 주는 거죠.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회사가 직접 주는 거냐 아니면 회사가 출연해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만들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는 거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자녀의 학자금은요. 회사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이에요. 외부에서 받는 장학금은 소득세도 과세가 되지 않고 증여세도 과세가 되지 않는, 즉 소득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가 하면 회사가 아무튼 직접 준 거잖아요. 회사에서 장학금 규정에 따라서 회사에서 대학원 재학 중인 자녀 A와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 B 학비 보조금으로 3월과 9월에 각각 800만 원씩을 줬대요. 회사가 800만 원씩 3월하고 9월에 각각 800만 원씩 두 번 받은 거죠. 회사부터 직접 지급받은 거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의 내용은 산업테크와 거주자 갑이 2021년 동안에 납부한 사회보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회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회사가 내는 건 비과세고요. 그렇죠? 본인 부담분을 회사가 냈다면 그러면 걔네들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죠. 근데 지금 이거는 본인 부담분을 회사가 냈다는 게 아닙니다. 전체 그냥 회사 부담분이 얼마고 본인 부담분이 얼마고 그리고 거주자 갑이 납부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산업테크와 거주자 갑이 2021년 동안 납부한 사회보험료 내역이니까 산업테크는 사용자 부담분 낸 거고 거주자 갑은 본인 부담분 낸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본인 부담분 회사가 내준 거 아닙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보험료 소득공제랑 연금보험료 공제 일단 이제 공제만 해주면 되는 거죠. 본인 부담분 낸 것들은 그렇죠? 나중에 보험료 소득공제랑 연금보험료 공제를 하면 된다. 그렇죠? 됐습니다. 이걸로 이제 끝났네요. 1,900을 계산하시면은 1,900은 그래서 8,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공제 해주시면 되죠. 근로소득 공제는 표가 나왔었어요. 뒤에 넘겨보시면은 자료 3번에 이제 근로소득 공제 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4,500 초과 1억 이하니까 그래서 공제는 1,200만 원 플러스 4,500 초과하는 금액의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는 1,400만 원. 따라서 근로소득 금액은 여기서 (1,900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 여기서 뺀 금액 해가지고 7,10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음 1번은 이렇게 답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음 2번. 물음 2번은 인적 공제를 기본 공제과 추가 공제액으로 구분해 가지고 계산을 해요. 인적 공제는 아까 우리 그 자료 큰 자료 2번에 1번 자료에 부양가족 현황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물음 2번. 자료는 여기 큰 자료 2번에 부양가족 현황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기본 공제액은 얼마고,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 공제는 얼마고, 그렇게 해서 인적 공제 합계는 얼마냐. (1번) (2번) 합하면 이제 인적 공제가 되겠죠. 자, 기본 공제 부양가족 현황을 보시면은 이쪽에 내용 보시면은 부양가족 현황을 보시면 이쪽에 본인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본인 자료에다 무조건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본인의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없으니까 무조건 되죠. 나이 요건 따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모치는 53년생이에요. 2021년도에서 1953년을 빼게 되면 68세, 60세 이상 맞죠? 그리고 소득이 있어요. 1,700만 원이. 근데 꽃표시해가지고 내용을 보게 되면 그 1,700만 원은 전부 다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받은 현금 배당이래요. 이거 말고는 지금 다른 거 없으면 다른 소득은 없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상장 주식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 1,700만 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일반적인 배당이니까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소득이 있는 거고요.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소득 무조건 종합과세는 없고 조건부 종합과세는 금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모친이 1,700만 원어치의 지금 현금 배당을 받았지만 다 분리과세가 되는 거니까 종합 퇴직 양도소득 금액은 없는 거죠. 소득금액 요건 충족합니다. 그래서 모친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자녀는 소득 요건은 충족했죠.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1998년생이기 때문에 23살, 20세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 A는 대상이 아니고요. 자녀 B도 21살이란 말이죠. 21살이기 때문에 나이 요건을 충족 못했지만 장애인이네요.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불문하기 때문에 나이 요건 충족하는 겁니다. 소득 금액은 없으니까 충족돼서 자녀 B는 기본공제 대상자 되는 거고요. 자녀 C는 나이 요건, 소득 금액 요건 다 되는 거니까 자녀 C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 A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 배우자, 모친, 자녀 B, 자녀 C 이게 5명이 전부 다 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에 자녀 A만 빼고 5명이 기본공제를 받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됐던 거죠. 자, 추가 공제는 일단 5명, 그 5명을 보면서 5명 안에 장애인이 있거나 또는 경로 우대자가 있거나 본인, 배우자 관계없죠. 모친도 70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 우대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녀 B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추가 공제는 이제 장애인 공제로 200만 원 되는 거죠. 또 거기다가 이제 본인한테만 해당되는 거, 부녀자 공제. 본인이 여성인 거냐? 거주자 갑에 대한 얘기. 아무튼 본인이 여성이라 남성이 명확하게 언급은 없지만 뭐 전업주부가 뭐 남성일 수도 있으니까 배우자가 여성이다 남성이다 명확한 구정은 없지만 아무리 여성이라 할지라도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이 7,100만 원, 3천만 원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부 공제 당연히 안 되죠. 배우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한테 해당되는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추가 공제는 여기 200만 원만 추가 공제를 받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내용 정리하시면은 200만 원, 인적 공제는 그래서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물음 3번 물음은 이제 건강보험료 등의 소득공제액과 그러니까 보험료 소득공제죠.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보험료 소득공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한 거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이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는 거고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국민연금, 공적연금보험료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전액 다 연금보험료 공제가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자료 1번에서 큰 자료 1번에 5번 자료 보시면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이 나오잖아요.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이 납부한 거 연금보험료 공제로 들어오면 되고요. 나머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본인 낸 거 1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합계 150만 원은 건강보험료 등의 소득공제로 바로 들어오면 됩니다. 뭐 이건 바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근거 뭐 따로 적을 필요도 없어요. 물음 4번. 물음 4번은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물어봤는데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기본 한도 내공제액과 추가 공제. 기본 한도는 총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기본 한도는 총금액 7천만 원 이하면 둘 중에 작은 거. 총금액의 20%와 그다음에 300만 원 중 작은 금액이 기본 한도가 되는 거고요. 총금액이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라면은 250만 원 기본 한도. 총금액이 1억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기본 한도는 200만 원이죠. 기본 한도 내의 공제. 하고 이제 추가 공제. 그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액이 얼마냐? 총금액이 지금 7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 한도는 바로 250만 원이에요. 추가 공제액만 구해가지고 그래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려면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문제 보시면 문제 자료에 큰 자료 2번에 3번 자료 보시면은 거주자 갑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등의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의 연간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2020년도에 신용카드 등 사용한 금액은 4,200이다. 이게 이제 올해에만 적용되는 2020년도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105%를 올해 2021년도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초과를 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만큼을 더 추가로 신용카드 수급공제 해주겠다는 건데 전년도보다 올해 더 많이 안 써. 전년도는 4,200만 원 사용했는데 올해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합계 금액이 3,900만 원이니까 더 많이 쓰지 않았죠. 전년도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추가 공제액은 없고요. 그렇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인한 추가 공제액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구분을 하죠. 먼저 첫 번째는 전통시장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은 뭘로 사용했든지 간에 다 전통시장 사용분이 되는 거죠. 420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분. 대중교통 이용분도 뭘로 사용했든지 간에 대중교통 이용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3번에 직불카드나 이 1, 2번을 쓴 걸 뺀 나머지 중에서 직불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사용한 거. 직불카드가 490만 원, 현금은 100만 원, 합계 59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으로 이용한 걸 제외한 나머지 사용액 중에 신용카드 사용분이 2,830만 원. 그래서 이제 합계 금액은 그대로 거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3,900만 원이었던 거죠. 신용카드 사용액 구분. 그러면 이제 최저 사용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퍼센테이지 곱해가지고 신용카드 수급공제 해주는 거니까요. 최저 사용액은 총 금액이 8,500만 원이었잖아요. 총 금액의 25%. 그런데 그 문제 자료를 보시면은 문제 자료에 실제 물음 4번에 보시면 물음 1과 관계없이 총 금액을 8,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래요. 가정치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8,200만 원에 가정을 하고 이거에 25%가 최저 사용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사용액은 2,050만 원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그래서 하시면 되죠. 소득공제액은 2,0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 2,050만 원을 신용카드에서부터 사용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 최저 사용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남아있다면 얘는 15%, 그렇죠? 그다음에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남아있으면 30%,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로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2,0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얼마가 남아있냐면 2,830만 원에서 2,050만 원 빼니까 780만 원? 780만 원은 신용카드 사용분 남아있는 거니까 15%, 그리고 직불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분 590만 원은 30%,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합해가지고 480만 원은 40%를 곱한 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도가 기본 한도 250만 원에 이거 전부 다 합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다 합하면은요. 합하면은 얘가 486만 원. 한도는 기본 한도 250만 원에 거기에다 이제 추가 한도가 전통시장 사용분 420만 원의 40%와 100만 원 중 작은 거, 요게 이제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인한 추가 공제액이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분 60만 원의 40%와 100만 원 중 작은 거 24만 원 이렇게. 그 한도가 그러니까 요거 추가 한도만 별도로 따로 계산하시면 요즘 좁아가지고 이렇게 적었는데 기본 한도 250에 이게 추가 한도죠. 추가 한도. 추가 한도는 전통시장으로 인해서 100만 원, 그다음에 대중교통으로 인해 가지고 24만 원. 합계 124만 원이 추가 한도가 되는 거니까 합해도 374만 원 한도를 넘어갔네요. 그럼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한도까지만 되는 거죠. 기본 한도 250만 원에 추가 한도 124만 원. 추가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는 거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3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음 4번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물음 5번은 물음 1번부터 물음 4번까지의 답을 적용해서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음 1부터 물음 4까지의 답을 적용해서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물음 5번. 그래서 이렇게 그죠? 자, 과세표준을 계산하려면은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건 근로소득 말고 다른 거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근로소득 금액 물음 1번에서 구했던 7,100만 원 갖다 써야 된다는 거죠. 과세표준은 지금 종합소득 금액은 7,100만 원 요거 하나 있고요. 여기다 이제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되잖아요. 종합소득 공제는 인적공제 950만 원. 그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보험료 소득공제 150만 원에 연금보험료 공제 300만 원에 그렇죠? 그다음에 물음 4번에 신용가 소득공제 374만 원. 얘네들을 다 종합소득 공제로서 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물음 5번의 과세표준 금액은 이게 이제 종합소득 공제액이니까 과세표준 금액은 5,326만 원.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산출세액은 금융소득 없으니까 이 산출세액 표에다 집어넣어서 바로 4,600만 원과 8,800 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582만 원 플러스 표에 의하면 4,6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여기서 4,600만 원 빼게 되면 726만 원이죠. 4,6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24%. 이게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756만 2,400원. 이렇게 해서 바로 산출세액 구하면 되는 거고요. 자, 물음 6번은 5가지 세액 공제를 지금 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 5가지 세액 공제. 첫 번째가 근로소득세액 공제. 그렇죠? 두 번째는 자녀세액 공제. 그렇죠? 그다음에 보험료세액 공제, 의료비세액 공제, 교육비세액 공제. 물어봤네요. 자, 근로소득세액 공제인데 물음 6번을 풀 때에는 지금 총금액을 8,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산출세액은 730만 원이라고도 가정을 해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총금액을 8,200만 원, 총금액이 지금 7천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이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 원까지는 55%하고 1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곱하는 금액으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산출세액은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세액 730만 원이 전부 다 지금 근로소득 산출세액이거든요. 130만 원까지만 하더라도 130만 원까지 55% 하는 거니까 그만 하더라도 지금 71만 5천 원에다가 130을 넘어가는 금액이 산출세액이 600만 원이나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 30% 해가지고 더하면 지금 너무나 큰 금액이라서 어차피 한도에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건 한도 산식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나 근로소득세액 공제에 한도 산식은 언제나 나온다. 그래서 산식을 보게 되면은 총금액 7천만 원 초과했을 때 둘 중에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원칙대로 계산하는 금액이 한도를 다 넘어가기 때문에 한도까지만 근로소득세액 공제로 하는 겁니다. 총금액이 7천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거 해가지고 산식대로 그대로 거기 그 자료에 나와 있었잖아요. 자료에 있는 근로소득세액 공제의 한도 산식 가지고 그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66만 원에서 빼기 총금액에서 8,200만 원에서 7천만 원 뺀 금액에 거기 이 7천만 원 뺀 금액에 50%로 곱한 금액을 빼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얼마 나와요. 아무튼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거랑 50만 원 중에서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결국에는 50만 원이 큰 금액이 되는 거라서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50만 원. 그죠? 그다음에 자녀세액 공제. 자녀세액 공제는 일반 공제하고 출산 및 입양 공제가 있는데 올해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세액 공제는 일반 공제만 받으면 되죠. 그래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 공제를 주받은 자녀 중에 자녀면서 7세 이상인 자. 그죠? 그리고 자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 공제 대상 자녀가 기본 공제는
받는 자녀여야 되고 그리고 7세 이상이어야만 되죠.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자녀가 2명까지다. 한 명당 15만 원씩 3명 이상이다. 그럼 3명 이상부터는 각각 30만 원씩 공제 주는 건데 기본 공제를 받은 자녀가 자녀 B와 자녀 C만 되는 거고요. 그 둘 다 7세 이상이기 때문에 자녀세 공제에 기본 공제를 주는 자녀가 딱 2명. 2명까지 각각 15만 원씩이었죠. 15만 원 곱하기 2명. 그래서 자녀세 공제는 30만 원. 올해 출산 및 입양 공제는 없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세액 공제. 보험료세액 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고 나이요건 충족하고 소득금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 공제의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세액 공제를 받는 거죠. 보험료세액 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 문제를 보시면은 큰 자료 2번에 2번 자료 거주자 갑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큰 자료 2번에 2번 자료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손해보험의 보험료 130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자녀 B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의 보험료 120만 원을 지출했대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보험은 일반 보장성 보험이고 그 다음에 자녀 B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에 또 가입을 했네요. 각각 100만 원씩을 한도를 하는 거죠. 그럼 뭐 이렇게 막 다 적을 필요 없고요. 지금 바로 그냥 볼게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 원인데 130만 원인데 100만 원까지 한도를 하는 거니까 100만 원까지 12% 플러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지금 120만 원 냈지만 100만 원 따로 한도를 하는 거죠. 별도로 얘는 15%. 그래서 27만 원이 보험료세 공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의료비세액 공제. 의료비는 지금 큰 자료 2번에 4번 자료 보시면은 의료비 지출 내역이 나와요. 의료비 지출 내역이 나오고 그 내용 보시면 이제 난임 시술비는 따로 없거든요. 그럼 난임 시술비가 없으면은 이렇게 특정 의료비하고 일반 의료비 두 개 구해가지고 특정 의료비와 일반 의료비 구한 다음에 그게 15% 특정 의료비 본인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희귀성 환자를 위해서 지출하는 의료비가 특정 의료비가 되죠. 자, 특정 의료비 본인한테 지출한 거 86만 원 특정 의료비. 그 다음에 모친 65세 이상이었잖아요. 특정 의료비죠. 87만 원. 그 다음에 자녀 A 거는 일반 의료비를 가야 되는 거죠. 자녀 B는 장애인이잖아요. 특정 의료비 8만 원. 그 다음에 자녀 C는 일반 의료비가 돼야 되는 거죠. 일단 특정 의료비는 3개네요. 86만 원, 87만 원, 198만 원. 3개 더하면 그게 특정 의료비가 되는 거고요. 특정 의료비는 331만 원. 특정 의료비. 그 다음에 일반 의료비는 난임술비하고 특정 의료비로 지출한 거 이외의 의료비를 다 모아서 총금액의 3%를 초과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자녀 A에 대한 75만 원하고 그다음에 자녀 B에 대한 거 입원 치료 자녀 C에 대한 거 자녀 C도 일반 의료비인데 입원 치료비 35만 원 그리고 콘택트 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라는 거니까 65만 원 지출했으면 50만 원까지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치료 목적의 의약품 되죠. 5만 원. 여기 이제 일반 의료비는 이 합계 금액이 75만 원에 35만 원에 50만 원에 5만 원 해가지고 일반 의료비는 총금액의 3%라는 총금액을 8,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8,200만 원에 3%를 초과해야 된다. 그 금액과 한도가 700만 원 중 작은 거.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 나와요. 여기 합하면 75만 원에 자녀 C에 대한 것만 하면 90만 원이거든요. 165만 원 빼기 8,200만 원 3%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81만 원. 그러면은 331만 원에서 81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15% 하게 되면은 37만 5천 원이 의료비세액 공제가 됩니다. 37만 5천 원. 이렇게
자, 교육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는 큰 자료 2번에 5번 자료인 거죠. 5번 자료. 5번 자료 보면은 거주자 갑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교육비와 관련된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으며 교육비 지출액 중에서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 장학금은 없다. 모치는 2021년도에 만학도로 4년제 대학에 입학해서 언론에 기사화가 된 바 있다. 나오네요. 근데 직계 존속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런 일반적인 부양가족 교육비에 대해서는 교육비세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치는 안 되고 X. 그 다음에 대학원, 자녀의 대학원 수업료는 대학원은 본인의 대학원만 교육비세공제가 되는 거죠. 자녀에 대한 대학원 안 됩니다. 본인 것만 대학원 되는 거니까 자녀 A에 대한 것도 X. 그렇죠? 자녀 B 되죠. 교육비세공제. 자녀 B는 됩니다. 자녀 B는 되는데 대학이잖아요. 대학교는 한도에 걸렸네요. 900만 원만 되죠. 자녀 C. 자녀 C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니까 300만 원 한도로 하잖아요. 교복비 되죠. 교복비 되긴 되는데 중고생은 교복비 되잖아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해서 교복비는 50만 원만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서 떼금 되죠. 5만 원 되고,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 되죠. 수업료. 방과후 학교 수업료 됩니다. 90만 원. 급식비 됩니다. 55만 원 되죠. 근데 학원은 안 되죠. 학원이 되려면 취약전화동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녀 C에서 대상이 되는 금액은 50만 원, 5만 원, 90만 원, 55만 원. 이게 전부 다 합하니까 자녀 C에 대한 게 200만 원인가요? 전부 다 합하면 200만 원. 근데 한도가 취약전화동 초중고는 각각 300만 원씩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한도 내의 금액이네요. 그러면 자녀 B는 한도에 걸려서 900만 원, 자녀 C는 200만 원. 자녀세공제는 그 둘 더한 금액의 15%. 165만 원이 교육비세공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합계도 적게 돼 있었구나. 합계도 적게 돼 있었네요. 전부 다 합계를 내면은 세액공제 합계 금액이 309만 5천 원이 세액공제 합계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물음 7번은 그래서 결정세액이 얼마냐, 그리고 기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얼마냐, 과세기한 중에. 그래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얼마냐, 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세액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죠. 자, 이거 문제 풀 때는 가정이 산출세액을 730만 원이라고 가정하려면 결정세액 바로 나오잖아요.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을 730만 원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730만 원에서 세액공제 309만 5천 원을 뺀 금액이 결정세액이 되는 거니까 420만 5천 원. 결정세액 바로 나오는 거고요. 420만 5천 원.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은 아까 자료에 보시면은 자료 1번에 마지막 6번 자료 보시면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총 475만 원이다. 원천징수한 세가 475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은 여기서 빼니까 마이너스 금액이 되네요. 마이너스 54만 5천 원.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거죠. 환급세액이니까 마이너스 표시, 아니면 뭐 54만 5천 원 환급세액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의 소득세 종합 문제는 최근에 나왔던 종합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소득세 근데 아무리 쉽다 할지라도 또 한두 군데에서 꼭 실수를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퍼펙트도 몇 명 나왔을 것 같아요. 퍼펙트로 맞추면, 소득세를 퍼펙트로 맞추면은 뭐 세무사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리 쉬운 문제더라도 실수를 꼭 한두 개를 하는데, 여기서 만약 퍼펙트 했다 그러면 뭐 거의 되는 거죠. 아무리 뭐 쉽더라도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 안 했다는 거니까 되는 거고요. 실수 좀 한두 개 했더라도 나머지 이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서 좀 실수를 덜 했다면은 그런 사람들도 다 붙겠지만, 일단 소득세가 퍼펙트하다 그러면 뭐 거의 붙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실수를 안 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인데, 문제 2번은 자료가 두 개가 있고요. 자료 1번에 대한 물음이 있고 자료 2번에 대한 물음이 3개가 있고 총 물음이 4개예요. 그래서 20점짜리 각 물음마다 5점짜리로 해가지고요. 자, 다음은 비상장 영리내고법인 주의사 A의 제9기와 제10기
자산의 고가 양수와 감자에 관한 자료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가지고 20점짜리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료 1번에 구기에 2020년 구기가 이제 2020년도였는데 1월 2일 날 출자 임원으로부터 기계장치를 1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시가 8천만 원짜리니까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했으니까 이제 부계부가 적용되겠죠. 매입 대금은 전 현금으로 지급했다. A는 기계장치 취득가액으로 1억 원을 계상했다. 기계장치의 내용 요소는 5년이고 감가상각법은 정률법의 상각률을 40%로 가정을 했대요. 정률법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장에다 신고하고요.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했대요. 그리고 제 10기에 2021년도 12월 31일 날 기계장치를 현금 2천만 원 받고 이제 양도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그죠? 근데 지금 물음을 보니까 9기하고 10기에 회계 처리도 하고 세무조정도 하래요. 회계 처리도 하고 세무조정도 해라. 그래서 회계 처리까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그래서 회계 처리도 하고 세무조정도 해라. 이렇게. 문제 이번에 물음 1번. 북상 회계 처리부터 하면 되니까요. 먼저 9기하고 10기에 회계 처리하고 세무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물음 1번에 이렇게 번호 달아가지고 제 9기 먼저 회계 처리하면서 세무조정. 9기 거 뭐 회계 처리하면서 세무조정 하는데 취득할 때 북상 회계 처리는 뭐 기계장치를 1억 원에 했으니까 1억 원, 그리고 현금 1억 원 한 거죠. 세법상 회계 처리는 현금 1억 나온 건 사실이죠. 이렇게. 그리고 기계는 특수관계자한테 고가로 매입했으니까 기계장치는 시가인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 시가를 추가하는 금액은 부계부로 인한 사회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하고 세무조정 하게 되면 현금 갖고, 기계는 소금 산입, 기계장치 2천만 원 감액. 그죠? 그 2천만 원만큼 부계부로 인한 사회 유출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상대방이 누구였냐면은 출자 임원으로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출자 임원한테서 고가를 매입했기 때문에 상여라고 속 처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을 했잖아요. 원래는 감가상각한 것만큼 이제 세무조정만 한다면 자산강액분 추인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각각 시분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회계 처리까지 다 물어봤기 때문에 감가상각 등 이렇게 해가지고요. 장부상으로는 감가상각비를 5년에 상각률 40%니까 상각률 40% 정률법으로 했대요. 취득가 첫 해니까 취득가액이 곧 미상각 잔액이죠. 1억의 40%인 4천만 원만큼을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법은 취득가액이 8천만 원이니까 8천만 원을 40% 하는 거니까, 그렇죠? 감가상각비가 8천만 원의 40% 3,200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무조정 하게 되면 사실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 직부인 된 거죠. 감가상각이 직부인 되는 건데 그만큼 송금, 불산입, 감가상각 직부인 8천만 원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건데 1억 가지고 한 거니까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 바로 직부인을 한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기계장치, 자산 감액분 추인하는 거죠. 자산 감액분을 추인하는 겁니다. 800만 원 유보. 자산 감액분 추인과 그리고 감가상각 시분 계산 한꺼번에 이렇게 한 거죠. 한꺼번에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 10기에 처분을 했죠. 처분해가지고 현금을 얼마 받고 처분했냐면 현금 2천만 원 받고 처분했어요. 그렇죠? 2천만 원 받은 거 사실이고, 장부에는 기장치가 1억짜리가 없어지면서
계획장치에 대한 가상두계액이 이렇게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 손실이 4천만 원. 세법은 2천만 원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세법에서는 계획장치가 8천만 원짜리 썼잖아요. 8천만 원짜리. 가상두계액은 3,200만 원. 그래서 저 손실이 5,200이니까 2,8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무조정 하게 되면 현금용은 똑같고 IS 계정 다 쳐버리고 왼쪽에 요게 송금 직부인한 거에 대한 이제 감가상각두계액에 대한 차이죠. 왼쪽이 줄어드는 거니까 송금 산입 감가상각 직부인한 거 추인하는 거죠. 8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자산 감액분 추인하는 거죠. 오른쪽 거 없애는 거니까 송금 불산입 기계 감액분 추인 이렇게. 아니면 그냥 순액으로 해가지고요. 어차피 그 직부인 되는 거 추인하는 게 기계 감액분 추인되는 거랑 순액으로 이렇게 칠 수가 있으니까 또는 그냥 순액으로 송금 불산입 기계 감액분 추인 순액으로 1,200만 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균등 감자 자료 2번에 보면 제 10기에 주사 A는 주주 갑을병정의 보유 주식을 감자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 소각했대요. 갑을병정은 모두 영리내구법인이고요. 주주 갑과 그다음에 병은 법인세법상 특수한 그러니까 갑하고 병만 특수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특수관계는 없대요. 액면가액이 나오는데 의미 없죠. 감자 전에 주당평가액은 10,000원이 되고요. 근데 지금 답안 양식이 갑을병정에 대한 세무상 처리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항까지 갑을병정에 대한 세무조항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음 2, 3, 4번이 자료 2번에서 감자대가로 주당 4,000원씩 지급했을 때 계산 과정을 제시하고 답안 양식을 이용해서 각 주주의 세무상 처리에 대한 설명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시오. 세무조정이 없으면 세무조정 없음이라고 표시하래요. 그 다음에 물음 3번은 감자대가가 8,000원이었을 때, 물음 4번은 감자대가로 13,000원을 줬을 때 똑같이 답안 양식에 따라서 세무상 처리에 대한 설명과 세무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물음 2번에 이제 분석을 할 건데 먼저 이 불균등 감자 문제는 문제 2번에 물음 2번 불균등 감자 문제는 이익률 구하는 게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익률이 주식수가 많았을 때 주가분의 그 주가와 인수가, 감자대가죠. 감자대가 차이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이게 감자 전에 주가가 주어져 있잖아요. 감자 전에 주가가 얼마다. 그 주가와 그다음에 감자할 때 대가가 얼마인지도 다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그 차이 나는 금액을 분자에다 넣어가지고 감자 전 주가, 주식수가 많았을 때 주가인 감자 전의 주가분의 그 주가와 감자대가의 차이 나는 금액. 그걸 분자에 넣어서 그 비율이 30% 이상이어야지만 현저한 이익 요건을 충족을 하는 거거든요.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불균등 감자로 인해 가지고 분여받거나 분여하는 이익이 3억 원 이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3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이익률은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음 2번은 먼저 이익률부터 바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이익률이 30% 이상이 아니면은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갑을병정 어떤 주주든지 간에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30% 이상일 때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익률은 주식수가 많았을 때 주가, 즉 감자 전 주가 10,000원분의 그 10,000원과 감자대가가 4,000원이었어요. 우리 이번에 4,000원 이 차이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60%죠. 이익률이 30% 이상 이익률 현저한 이익 요건을 충족했네요. 자, 그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은
이렇게 분석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로. 감자 전에 지금 갑이 10,000주, 을이 6,000주, 병이 8,000주, 정도 6,000주. 그래서 총 30,000주 갖고 있었고, 그 30,000주에 대한 주당 평가액은 10,000원. 감자를 하는데 갑은 4,000주를 감자했고요. 을은 감자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을도 했네. 2,000주. 병은 감자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정은 4,000주 참여했죠. 그래서 총 감자가 된 주수가 10,000주. 그리고 요거를 지금 4,000원에 감자를 하는 거죠. 4,000원에. 감자 후에 갑은 6,000주를 갖게 되고요. 을은 4,000주, 얘는 8,000주, 얘는 2,000주. 그래서 감자 후에는 20,000주를 갖게 되는 거죠. 이 주가를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주가를 구하면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불균형 자본거래 주가. 요거 계산하는 거는 얼마짜리냐면 감자 계절에 곱하면 돼요. 30,000주가 한 주당 10,000원씩이었으니까 3억짜리 회사였는데 10,000주에 대해서 4,000원씩 감자 대가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4천만 원만큼 회사 가치가 또 줄어들었죠. 이거 곱한 금액만큼. 그래서 요거 곱한 금액에서 요거 곱한 금액을 빼고 3억에서 4천만 원 빼는 거니까 2억 6천만 원이죠. 그 2억 6천만 원을 20,000주로 나눠주게 되면 감자 후에 주가 바로 계산할 수 있죠. 13,000원.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주가만 가지고 생각하세요. 감자에 참여한 주식 10,000주는 10,000원짜리인데 4,000원만 받고 감자가 되는 거니까 한 주당 6,000원씩 손실이 발생해요. 주당 6,000원씩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감자 후에 주가가 이제 13,000원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10,000원짜리가 13,000원 된 거니까 주당 3,000원씩 이익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실난 쪽에서 이익난 쪽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손실난 쪽에서 이익난 쪽으로 이제 보내면 되는 건데 갑하고 병이 지금 특수한 계좌라고 했잖아요. 갑하고 병이. 그런데 병은 지금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하고 병 관계만 보시면 되는데 감자에 참여하면 손실 나는 거잖아요. 을하고 정은 볼 필요가 없어요. 특수한 게 없으니까. 갑은 손실난 법인주주고요. 병은 이익난 법인주주입니다. 그래서 갑이 손해난 금액 중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특수관계자간에 주고받는 것만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갑이 손해난 금액 어렵지 않죠. 4,000주가 주당 6,000원씩 손실 났잖아요. 갑이 손해난 금액 중에서 병한테 간 거. 얘가 손해난 금액은 총 20,000주 중에 8,000주만큼이 병한테 갔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익 분여액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익 분여액을 계산해가지고 특수관계자한테 이익을 분여한 갑법인은 그 분여한 이익률이 지금 30% 이상이기 때문에 분여한 이익에 대해서 송금불산입하고 부계부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익을 분여받은 병은 그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 입금을 산입하고 투자시가액의 증가, 유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금액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금액 계산하시면 이익 분여액, 이익 분여액은 이제 갑이 병한테 주는 거죠. 갑이 손해나는 금액은 총 4,000주를 주당 6,000원씩 손해가 났으니까 전체 손해 금액은 4,000원 곱하기 6,000원 되는 거고요. 그 중에 병한테 가는 거는 20,000주 중에 8,000주가 병한테 가는 거죠. 이게 갑이 병한테 이익을 분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병한테 이익 분여한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은요, 이게 960만 원. 답안지 양식에 갑하고 병만 적으시면 되죠. 나머지는 다 세무적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는 을하고 정은 무조건 세무적 없음. 갑하고 병만 해가지고 갑은 이게 960만 원만큼 특수관계자한테 이익을 분여했기 때문에 분여한 이익을 부인하는 부당해 부계부를 적용하는 거죠. 송금불산입 부당해산 부인 96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병은 특수한 계좌로 분여받은 이익, 그 분여받은 이익이 자본 거래를 통해 가지고 분여를 받았기 때문에 장부에는 수익으로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당해산 부인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익을 받은 쪽은 적극적으로 입금을 해 가지고 과세를 해야 되는 거라서 입금 산입하고 투자 주식가액의 증가, 유보로 소득 처분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답안 양식에다 이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물음 3번. 물음 3번은 이익률을 먼저 계산해 보시면 돼요. 이익률을 계산해 보시면 주식수가 많았을 때 주가 10,000원분에 얼마를 지금 받기로 했냐면은 감자 대가가 8,000원이었단 말이에요. 10,000원에서 8,000원 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그죠? 30% 이상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얘는 아예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부 다 세무조정 없음. 그 답안 양식에다가 세무조정 없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물음 4번의 이익률은 이거는 감자 대가를 더 많이 받았거든요. 10,000원하고 감자 대가 받은 금액 그 절대값으로 해가지고 그 차이가 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딱 30%예요. 30% 이상이기 때문에 충족을 했죠. 현저한 이익요건을 충족을 했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도 과세 문제가 생기겠죠. 분석. 주주가 이제 감자 전에 똑같이 여기는 만주, 그렇죠? 6,000주, 8,000주, 그다음에 6,000주 이렇게 해서 30,000주. 만원이었고요. 감자를 하는데 감자는 이쪽은 4,000주, 그다음에 2,000주, 그다음에 얘는 감자 참여 안 했고 얘는 4,000주. 그래서 총 10,000주 감자에 참여했죠. 근데 이게 얼마냐면 13,000원에 감자에 참여하면 10,000원짜리인데 13,000원 받고 감자가 되는 거니까 감자에 참여하면은 주식은 한 주당 3,000원씩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죠. 그로 인해 가지고 감자 후에 주식들은 손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죠? 감자 후에 주식들 6,000주, 얘는 4,000주, 얘는 그대로 8,000주, 그렇죠? 2,000주. 그래서 지금 감자 후에 20,000주는 얼마가 되는 거냐? 계산하시면은 여기 30,000주 곱하기 10,000원, 3억에서 10,000주 곱하기 13,000원만큼 이제 감자가 된 거니까 요 곱하기 금액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3억에서 1억 3천을 빼는 거니까 1억 7천, 1억 7천을 20,000주로 나눠주는 거니까 주당 8,500원이 됩니다. 감자 후에 주가가. 자, 그러면 주가를 가지고 이제 계산해 보시면 여기 감자에 참여한 주식 10,000주는 10,000원짜리인데 13,000원에 감자하는 거니까 주당 3,000원씩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감자 후에 남아있는 주식들은 그렇죠? 주당 10,000원짜리인데 8,500원 된 거니까 1,500원씩 손실이 발생한 거죠. 우리는 지금 을하고 정은 따질 필요 없고요. 특성항자의 갑하고 병만 보시면 되는데 감자에 참여하면 이익이고요. 감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손실이 나는 거예요. 갑이 이익 나고 병이 손실 난 거예요. 참여하면 이익이고 감자에 남은 것들이 손실인데 우리는 병이 손실 난 금액 어렵지 않죠. 8,000주가 주당 1,500원씩 손실 났으니까 병이 손실 난 금액 중에서 갑한테 간 것만 세무종액 대상 금액이 되는 거죠. 8,000주가 주당 1,500원 손실 났고요. 총 10,000주 중에 4,000주만큼이 갑한테 분여가 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익 분여액을 계산하시면 일단 이익 분여는 누가 누구한테 이익을 분여하는 거냐면 병이 갑한테 이익을 분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익 분여액은 병의 손실 금액은 총 8,000주가 주당 1,500원씩 손해가 났고요. 그 중에 갑한테 간 거는 10,000주 중에 4,000주. 병이 손실난 금액 중에서 갑한테 간 거죠. 병이 손실난 금액 중에서 갑한테 간 금액을 구하시면은 이게 48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뭐 답안 작성할 때 말로 쓸 때는 갑은 불균등 증자로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이기 때문에 이익을 분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입금을 산입하고 투자시가액의 증가 유보로 처분하면 되고요. 을과 정은 뭐 세무조정 없고요. 병은 특수관계자한테 이익을 분여한 자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이익 분여한 금액 계산해가지고 부계부를 적용하는 거죠. 송금불사님 부계부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한다. 그렇게 말로 적어주시고 세무조정 과세 문제는 이제 저 갑은 입금 산입 이익을 본 법인 주주니까 투자시가액의 증가 480만 원 유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병은 부계부를 적용하면 되는 거죠. 송금불산입, 부당해 계산 부인, 사회 80만 원, 기타 사유출 이렇게. 그래서 문제 2번까지 불공정 자본거래 언제나 출제가 좀 될 수 있는 파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그다음에 감가상각 자산 감액분과 연결돼 가지고 감가상각 시분 계산하는 거랑 해서 문제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3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물음 2번의 질문이 좀 이상했다고 했죠.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문제를 푸셨으면은 다 정답으로 됐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물음 3번에 내용을 보면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에서 국세, 중소기업에 해당한대요. 예, 제12기. 제12기가 2020년도고요. 13기가 2021년도예요. 12기와 13기에 관한 자료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12기 법인세 신고 기한에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대요. 그러니까 12기에 과세 표준이 5억이었고 그래서 5억이니까 2억까지 10%, 2억 초과는 3억엔 20% 하면 산출세액이 8천만 원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공제 감면세 3,800만 원, 그리고 가산세 300만 원 더해가지고 총 부담세액이 4,500만 원, 기납부세액 우리 2천만 원 있어서 차감 납부세액 2,500만 원이었대요. 이렇게. 근데 이번 자료는 이제 13기에 경기 상황의 악화로 국세는 불가피하게 사업부를 축소함에 따라서 일부의 임직원을 2021년도 7월 1일 날 명예퇴직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을 했대요. 단 국세는 모든 임직원에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은 3명한테 퇴직금을 준 거죠. 김세무라는 전무이사 근무기간이 이제 5년 8개월이었고 그다음에 이국민이라고 하는 부장, 최미래라고 하는 과장한테 퇴직금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기 12기에 비용 계상한 임직원의 일반 급여와 상여금은 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 것으로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세는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퇴직급여 충당을 설정하지 않는데요. 3번 자료는 역시 경기 상황 악화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과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3기에 보유하고 있던 비사업용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를 한 거예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와 취득은 특수한 계좌가 아닌 제3자하고 정상적인 금액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양도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취득 관련 자료들이 나와 있고 그렇죠? 그리고 4번 자료는 2021년도 7월 1일 날 임직원한테 현금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전액 송금으로 이제 했대요. 근데 우리 이제 한 명은 임원이었고 2명은 직원이었잖아요. 직원들한테는 퇴직금 준 게 전액 다 송금 맞죠. 근데 이제 임원은 한도까지만 송금이고 한도 추가분은 송금 물산입돼야 되는데 그 임직원한테 현금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다 전액 다 송금 산입해가지고 13기에 나온 결손금이 2억 2천만 원이었대요. 13기의 세법상 결손금은 퇴직금 지급에 대한 세무 조정을 제외한 금액이고 입금 항목, 송금 항목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등에 관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가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2억 2천만 원의 결손금이 나왔는데 그거는 다 퇴직금을 송금으로 했을 때 결손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인세 세율이 나와 있고요. 물음 1번은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고 퇴직금 지급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영한 중에서 국세의 제13기의 세법상 결손금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문제 3번에 물음 1번. 두 개를 물어봤어요. 물음 1번에서 질문이 두 개예요. 임직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라는 거죠. 물음 1번에 첫 번째는 직원들은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직원들은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 전무이사만 퇴직금의 한도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퇴직금의 지급 규정이 없으니까 전무이사 퇴직금에 대한 한도는 퇴직 전 1년간의 총 금액 10% 곱하기 근속연수를 연으로 환산하는 거죠. 그래서 근속연수가 지금 아까 5년 8개월이니까 개월수로 하면 5년 60개월이니까 68개월 아닙니까? 68개월을 12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와 12분의 8년. 자, 전무이사에 대해서 급여상여금은 다 송금으로 인정된 거니까 2020년도 7월 1일부터 2021년도 6월 30일까지 퇴직자 1년간의 총금액을 구하면 그 표에 의하면은 그쵸? 표에 의하면은 6천만 원, 1,500만 원, 7,500만 원 전부 다 합하면은 1억 5천만 원. 퇴직자 1년간의 총금액 1억 5천만 원. 그죠? 거기다 10% 곱하기 근속연수 5와
12분의 8년. 이거 곱하면 이제 한도가 되는 거죠. 한도가 8,500만 원이에요. 그럼 한도 초과가 얼마냐? 전무이사한테 지급한 퇴직금이 1억 500이니까 2천만 원만큼의 한도 초과 금액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한도 초과 금액은 2천만 원. 따라서 세무조정은 송금물산입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2천만 원 상여. 했고,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요거를 반영을 해서 요거를 퇴직금 지급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영한 결손금이 얼마냐? 세법상 결손금이. 지금 이걸 다 송금을 했을 때 1억 500만 원 정도 송금을 했을 때의 결손금이 2억 2천만 원이었으니까 2천만 원만큼 송금물사입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억 2천에서 플러스 2천만 원 송금물사입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걸 반영한 13기의 세법상의 결손금, 제대로 된 결손금을 물어본 거죠. 결손금은 이걸 다 송금을 했을 때 2억 2천이었으니까 거기다가 2천만 원만큼 송금세입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억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8점으로 하기에는 좀 아무튼 좀 그러니까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라든지 이거에 비해서는 배점이 굉장히 높았어요. 법인세 지금 30짜리 문제는 사실 이번에 문제가 조금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인데요. 여기도 이제 질문이 두 개였어요.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경우에 최대한 소급공제 받을 수 있는 결손금과 저기다 국세가 12개에 납부한 법인세 중 최대로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 제13개의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손금을 각각 구하시오. 그러니까 질문이 같은 질문이 사실은 그러니까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때 최대한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손금이나 또는 국세가 12개에 납부한 법인세 중에서 최대한 환급받고자 할 때 최대한 소급공제하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환급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거니까 최대한 환급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손금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그런데 굳이 이제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결손금 소급공제를 그냥 신청을 한 거예요. 올해 발생한 결손금이 지금 2억이잖아요. 그 2억을 전부 다 전년도에 발생했다고 가정해가지고 산출세액을 다시 구해서 원래 직전년 산출세액이 있는데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전년도에 발생했다라고 가정해서 구한 산출세액의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을 환급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한 거예요. 신청하는 거니까 그 12기에 납부한 세액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요. 그냥 결손금 신청을 했을 때 최대한 소급받을 수 있는 결손금은 전년도에 올해 발생한 결손금이 지금 2억인데 전년도에 이 결손금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전년도에 과세표준에서 얘를 뺀 금액을 전년도에 이제 과세표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년도에 신고한 과세표준. 근데 전년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1억 8천이야. 근데 올해 지금 발생한 결손금 2억을 소급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그러면 전년도 과세표준보다 더 소급공제할 수는 없겠죠.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은 아직 모르고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만 했을 때 신청을 할 경우 최대한 소급공제 받을 수 있는 결손금은 얘를 물어본 거예요. 최대한 소급공제 받을 수 있는 결손금. 결국에는 전년도에 신고한 과세표준 여기 있죠. 전년도에 신고한 과세표준 5억이나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5억이 있는데 올해 발생한 결손금이 전년도에 발생했다고 가정해서 과세표준을 다시 구하잖아요. 거기다가 전년도에 세율을 곱해서 전년 산출세액을 다시 구하고 그 산출세액과 이 산출세액이 차이나는 금액을 지금 환급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전년도에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아직 따지기 전에 올해 발생한 결손금은 전년도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는 거죠. 요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별도로 말로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하기 위한 그 신청서가 있어요. 서류가 있어요. 서식이 하나 있거든요. 그 서식을 보게 되면은 제68호 서식을 보게 되면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서 서류가 있는데 거기는 직전사하면도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
그러니까 2억인데 직전연도 과세표준 한도라는 거니까 최대한 소득공제하면 나는 유리하죠. 소득공제하면 할수록 유리하죠. 이거 다 소득공제하면 되죠. 근데 한도가 직전연도에 내가 신고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한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세표준이 지금 5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 한도 내에서 2억이 다 소득공제가 되는 거니까 결손금 소득세 신청할 때에 만약에 과세표준이 1억 8천밖에 안 됐다면은 결손금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손금은 1억 8천밖에 안 되는 거죠. 과세표준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과세표준이 전년도 과표가 5억이나 되기 때문에 그냥 2억 하시면 돼요. 2억. 결손금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에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손금은 2억이었다는 거죠. 1번은 2억. 물음 2번의 질문 2번은 그렇다면 근데 이제 한도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를 다 소득공제를 해가지고 산출세액을 다시 구해. 산출세액을 구해요. 그럼 직전연도에 신고한 산출세액과 이 2억의 결손금이 전부 다 전년도에 발생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산출세액이 차이나는 금액만큼을 환급을 해줄 텐데 그 환급은 직전연도 산출세액에서 직전연도에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한도에 걸려버리면 그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다 소득공제하면 바보라고 그랬죠. 물어볼 거 두 번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12개 납부한 법인세 중 최대로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 13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결손금, 그러니까 그 납부한 법인세, 정확히 얘기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 그 뺀 금액까지만 딱 환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12개 납부한 법인세 중 최대로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 13기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결손금. 그러니까 올해 발생한 결손금은 전부 다 전년도에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에 전년도에 신고한 산출세액과 전액 다 소득공제했을 때 가정했을 때에 산출세액이 차이나는 금액만큼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전년도에 납부한 신고한 산출세액과 전년도에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 그걸 이제 전년도에 12기에 납부한 법인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한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한도 범위 내에서만 환급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한도 내 금액이에요. 전부 다 전액 소득공제 하더라도 한도 내 금액이기 때문에 13기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결손금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음 2번의 질문 1번은 직전 연도 과세 표준을 한도로 한다는 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인 거고요. 이 결손금은 올해 결손금은 직전 연도 과세 표준을 한도로 한다. 직전 연도 과세 표준이 1억 8천이면은 딱 2억이라면 1억 8천밖에는 소급이 안 되는 거죠. 최대한 1억 8천밖에 안 되는 거죠. 직전 연도 과세 표준을 한도로 한다. 근데 직전 과세 표준이 5억이니까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려고 했던 거는 그 한도에 걸렸다면 다 소득공제할 수가 없잖아요. 소득공제하는 게 바보잖아요. 딱 전년도에 결손이 발생해서 가정했을 때에 구한 산출세액하고 직전연도 신고한 산출세액 그 차이나는 금액이 직전연도에 신고한 산출세액과 직전연도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 그 금액과 같아질 정도로만 딱 소득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2월 공제하는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하니까 그때 그 한도에 걸렸을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결손금이 얼마냐. 이건 그걸 물어본 건데 이것도 또 한도 내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산식으로 굳이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8천만 원이잖아요. 8천만 원. 그리고 2억 원을 전부 다 전년도에 발생했다고 가정하잖아요. 이 2억 원이 전부 다 전년도에 발생했다고 가정해버리면 전년도 과표가 5억인데 그럼 전년도 과표가 3억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년도 과세표준이 3억 되는 거니까 전년도 과세표준이 이렇게 3억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면은 2억까지 10% 2억 초과되는 거 10% 하게 되면 전년도 산출세액이 4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전부 다 전년도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전년도 과세표준이 3억이 될 것이고 그럼 산출세액이 4천만 원 되는 거니까 환급세액이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 금액은 한도가 있다는 거죠.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 그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전년도 산출세액에서 전년도에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 공제감면세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3,800만 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결국에는 전부 다 소득공제하더라도 한도 내 금액이기 때문에 그 2억 원의 결손금은 다 소득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한도 내 금액이니까 다 소득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계산을 좀 해봤어요. 환급세액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봤고요.
이걸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전부 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전부 다 소득공제했을 때 금액은 요 금액이 되도록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되면 되거든요. 공제감면세액이 되게. 그래서 전부 다 소득공제했을 때 5억에서 전년도 과표가 5억인데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전부 다 소득공제했을 때 그럼 거기다가 세율을 곱한 금액이 딱 공제감면세액이 되도록 이 금액이 딱 될 때까지만 소득공제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하시면은 세율이 2억까지는 10% 해가지고 2천만 원이니까 여기도 2억을 빼고 2억으로 인한 10% 세액 2천만 원 빼게 되면 여기서 이제 2억을 초과하는 금액 3억 마이너스 X 2억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20%로 곱하는 거잖아요. 2억까지 2천만 원이니까 2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율 곱한 20%로 곱한 금액은 1,800만 원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은 1,800만 원을 20%로 나눠주고요. 이렇게 1,800만 원 20% 나눠주고 해가지고 구하시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X가 2억 1,000만 원 되는 거죠. 즉 13개 발생한 결손금 중에서 12기로 최대한 2억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할 수가 있는데 13개 발생한 결손금이 2억밖에 없으니까 2억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었는데 2억까지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2억 다 소득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이것도 2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질문을 2개를 했는데 결손금 소득공제 신청할 때는 전년도의 납부세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전년도 과표만 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는 다 2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일반적으로 이제 다 교재에 남아 있는 문제 풀듯이 풀면은 결손금 소득공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은 2억이잖아요. 그냥 그 2억 다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2억, 이것도 2억이에요. 이것도 2억인데 왜냐하면 과표가 지금 5억이나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1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소득공제를 신청했을 때에는 최대한 얼마를 소득공제할 수 있느냐? 전년도 과세표준까지 할 수 있다. 근데 전년도 과세표준이 5억이니까 올해 발생한 결손금 2억을 전부 다 소득공제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물음이고 2번은 그러면 이제 전년도 납부한 세액, 그 납부한 세액이 전년도 신고한 산출세액에서 전년도에 신고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 요걸 한도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소득공제했을 때의 그 환급세액이 한도에 걸려버리면 전부 다 소득공제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딱 한도까지 될 때까지만 소득공제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환급세액은 소득공제받자 의미가 없으니까 남겨놨다 이월공제라는 건데 얘는 그거를 물어봤던 거죠. 그런데 어차피 전부 다 소득공제했을 때의 환급세액이 한도 내의 금액이어가지고 전부 다 어차피 이 문제에서는 소득공제를 하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답은 2억이 된다는 겁니다. 물음이 좀 특이했어요. 물음 2번도 2억이에요. 물음 2번도 2억.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은 뭐냐면 물음 3번은 저기서 국세는 결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 제13기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소득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제13기에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하시오. 제출하였다면 이미 계산해놨죠. 어차피 처음부터 다 소득공제를 하더라도 한도 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환급세액은 4천만 원이에요. 물음 3번에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 첫 번째. 그렇게 전부 다 최대한 소득공제했을 때의 환급세액은 얼마냐. 미리 계산해놨네요. 여기 보니까 한도 내의 금액이니까. 전부 다 올해 발생한 결손금 2억을 전년도에 발생했도록 가정하더라도 다 환급이 되는 거죠. 환급세 4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환급세액이.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은 딱 하나였어요. 결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 13기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소득공제 법인세 환급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제13기에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는데 우리 13기에는 뭐도 했냐면 토지 등 양도소득을 했거든요. 이 환급이라고 하는 건 다 각사업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거고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별도로 따로 계산해가지고 각사업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는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얘는 환급세액이 나온 거죠. 소득공제를 해가지고
환급세액이 나와가지고 환급세액이 4천만 원.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요걸 구해가지고 이건 당연히 이제 플러스일 거 아닙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면 요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합해가지고 마이너스면 환급 받는 거고요. 플러스면 내야 되는 거죠. 요거 이제 구해야 되는 거네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구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을 계산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세법상 장부가액을 빼는 거예요. 양도가액에서 세법상 장부가액 그리고 양도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은 얼마냐면은 실제 거래가액이 6억이었어요. 6억. 양도가액 6억. 양도비용 발생하도록 고려하지 않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양도소득은 양도비용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상 장부가액인데 토지잖아요. 어차피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지만 장부가액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북상의 장부가액이죠. 거기다가 유보나 혹시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면 걔네들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세법상 장부가액이 되는 거잖아요. 세법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건데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에 대한 자료 없고요. 그리고 토지기 때문에 어차피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취득가액이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그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요거 2억 4,500만 원에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취득세가 500만 원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 1월 15일 날 자본적 취득도 자본적 취득도 그만큼 취득가액이 더 포함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2억 6천만 원이 세법상의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그럼 양도소득은 6억에서 2억 6천만 원 빼는 거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3억 4천만 원? 이 양도소득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등기된 거네요. 비사업용 토지 등기된 거 10%, 미등기된 거 40% 알고 계시죠? 주택은 등기된 거 20%, 미등기된 거 40%,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주택에 대한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20%로 된다고 했어요. 얘는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니까 10%. 그래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법인산출세액은 10% 3억 4천만 원에 10% 3,400만 원. 따라서 각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13기에 납부할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얼마냐. 그렇지? 13기 환급세액이잖아요. 환급세액은 4천인데 납부세액은 3,600만 원이니까 환급세액은 바로 600만 원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4천만 원 환급세액에 3,400만 원 납부세액이면은 순액으로 환급세액은 600만 원 되는 거죠. 물음 3번은 이렇게 해서 답안 작성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문제 3번의 물음 2번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물어본 거는 직전 연도 과세 표준을 한도로 해가지고 최저한 소득 공제하는 걸 물어본 거고, 얘는 그렇게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하려고 했는데 직전 연도 12개 납부한 법인세를 한도로 해가지고 최대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본 거고, 이 12개 납부한 법인세는 제12개 산출세액에서 12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 걔를 말하는 거죠. 이거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본 것이다. 그렇게. 근데 어차피 답은 얘도 2억, 쟤도 2억. 4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해가지고 자료 1번 자료가 이제 7번까지 있어가지고요. 물음 1번에 자료 1번을 이용해서 2021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 과세한 최종 3개월의 부가세 과세 표준을 다음에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문제 4번에 물음 1번은 자료 1번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음 1번은 자료 1번만 가지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 적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바로 그냥 이렇게 양식이 되어 있으니까 번호 적고, 그죠? 바로 1번. 자, 1번 자료 보니까 1번에는 자료 1번에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용하는 일반 과세자인 주기사 대안에 2021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한 최종 3개월 11일 12월 달에 거래 자료다.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자료에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적법하게 발급이 됐다. 1번 자료 2021년도 10월 2일 날 본사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 임대 계약을 체결했대요. 임대 기간은
10월 3일부터 내년도 10월 2일까지 2021년도 10월 5일 날 임대보증금을 7억 3천만 원 수령했는데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언제 임대보증금을 수령했든지 간에 임대 개시일부터 10월 3일부터 되는 거죠. 그래서 간주임대료 7억 3천만 원 곱하기 초일 산입이니까 7월 3일부터 세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 92일인데 1, 2일 빼는 거니까 90일이네요. 90일 곱하기 365분의 1 곱하기 정기예금이자율은 1.2%. 그래서 지금 1번에서의 과세표준은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이렇게 2번 자료에 2021년도 10월 4일 날 제품 A를 운송비 5만 원과 하자 보증금 15만 원을 포함해서 200만 원에 판매를 했대요. 자, 일단은 운송비는 주된 거래 부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잖아요. 주된 거래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제도 돼 있죠. 그 2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하자 보증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 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 들어가 있으면 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200만 원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그다음 판매 장려금 100만 원을 차감해서 190만 원 수령했대요. 그럼 200만 원이냐 190만 원이냐 판매 장려금도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죠. 얘네들도 매출에서 까는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판매 장려금은 별도의 비용 개념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쉽게 얘기하면 매출액이 과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판매 장려금은 별도의 비용 개념이지 매출에서 까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부가가치세에서 별도의 비용 개념이다. 매출에서 까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에서 까지 않는다. 그래서 걔를 빼고 190만 원 받았지만 매출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2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3번. 2021년도 10월 11일 날 제품 B를 거래처 주식회사 ABC에게 시가인 100만 원에 판매를 했대요. 판매 대금은 ABC한테 제품 인도 시에 5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고요. 40만 원은 주식회사 대한이 지금 공급자죠. ABC한테 적립해준 자기 전입 마일리지로 결제를 받았으며 나머지 10만 원은 주식회사 S카드가 주식회사 ABC에게 제공한 마일리지로 결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전입 마일리지로 결제한 것도 있고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것도 있는 거죠. 단 주식회사 대한과 S카드는 특수한 개인 아니고요. 대한은 마일리지 결제액에 대해서 거래일에 속한 월의 말일날 S카드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보전받았는데 10만 원 다 받았대요. 대한이 S카드로부터 10만 원을 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게 있을 때에는 언제나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봐야죠. 특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그냥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겁니다. 시가인 100만 원을. 근데 그 둘 중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그러면 마일리지로 결제한 거 이외의 결제, 즉 현금 결제한 거랑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했을 때 보전받은 금액이 합계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했을 때의 특례 두 가지. 첫 번째는 특수관계자, 그렇죠.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하면서 정확히 얘기하면 제3자가 특수관계자인 거죠. 그러니까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했을 때 제3자가 공급자하고 특수관계자면서 제3자로부터 보존받은 금액이 없거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면 부계부가 적용돼 가지고 시가를 과표를 한다. 아니죠. 제3자가 S카드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래요. 두 번째, 그러면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그러니까 이 재화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 별도의 말이 없으면 다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고요.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내가 팔았고 그 다음에 제3자로부터 보존받은 금액이 없었을 때 그러면 걔는 사업상 증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돼서 또 시가가 과표가 되는 건데 보존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제3자가 특수관계자도 아니고 보존받은 금액도 있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죠.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그러면 현금 받은 금액,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과 제3자로부터 보존받은 금액, 합계 금액, 그래서 6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4번. 2021년도 11월 1일 날 판매가 600만 원짜리 제품 C를 잔금 회수일 날 인도하기로 하는 판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이제 계약금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잔금 청산일이 인도하기로 한 날이니까 인도일까지 기간 6개월 이상이죠. 그리고 대금을 계약금까지 포함해가지고 3회 이상 그 기간 안에 3회 이상 나눠받기로 했기 때문에 중간지급 조건 판매가 되죠. 중간지급 조건 판매는 대가의 값을 받기로 한 금액이 과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2021년도 11일 12월 달에 받기로 한 금액은 계약금밖에 없으니까 100만 원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5번 2021년도 11월 10일 날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빌려서 사용한 후에 2021년도 12월 10일 날 다른 종류의 원재료를 구입해서 반환했대요. 소비자 계약에 따른 차용 거래 및 반환 거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차 한 달의 시차를 없다고 생각하면 원재료끼리 서로 교환한 거죠. 서로가 대가성 있는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양쪽 다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 그때 과세 표준은 원칙 공급한 재화의 시가. 자, 나는 내가 공급한 거는 차용이냐 반환이냐죠. 그러니까 차용은 내가 빌려온 거고 반환은 내가 준 거니까 내 입장에서 공급은 반환이에요. 그리고 대가로 차용으로 인한 원재료를 받은 거죠. 내가 공급한 건 반환이에요. 반환 시의 시가가 과세 표준되는 겁니다. 공급한 재화의 시가. 반환 시의 시가인 12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6번 2021년도 11월 11일 날 제품 2에 대해서 해외 K사와 $10,000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요. 11월 15일 날 선적했대요. 자, 수출하는 거니까 11월 15일 날이 공급식이죠. 근데 $3,000는 공급식이 전에 11월 12일 날 원화로 환가를 해버렸죠. 공급식이 전에 환가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315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7,000는 공급식일 현재 아직 환가 안 했죠. $7,000는 공급시기인 11월 15일 날에 기준환율로 환산하죠. 770만 원, 315만 원에 770만 원 하는 거니까 합해서 1,085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7번 2021년도 12월 1일 날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기기장치를 일괄 매각했네요. 현금 4억 원을 받았어요. 양도자산의 장복가액과 기준시가는 매각일 현재 가액이고요. 감정가액은 2021년도 6월 30일 날 평가액이래요. 근데 이제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일괄 매각하고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까 안분 계산해야 되는데 감정가액을 하나 모르잖아요. 그럼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할 수 없죠. 모든 감정가액을 알아야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니까 그러면 2순위 기준시가도 하나 모르죠. 그럼 3순위로 가는 거네. 1차 배분, 2차 배분. 그렇죠? 그래서 1차 배분은 기준시가 있는 그룹과 기준시가 없는 그룹. 1차 배분은 토지, 건물, 그 다음에 기계. 토지, 건물의 장부가액 1억하고 1억 5천만 원하고 얘는 5천만 원하고 비율로 하면은 여기는 75%, 얘는 25%죠. 그죠? 1차 배분 장부가액. 그리고 이 기준시가 있는 것들만 2차 배분 들어가는 거죠. 기준시가 비율로. 그렇죠? 토지가 3억, 건물이 1억이니까 여기 안에서 또 4분의 3, 4분의 1이니까 이게 75%, 25%. 따라서 토지는 75%에 75%니까 56.25%. 건물은 75%에 25%니까 18.75%. 기계는 1차 배분하고 끝났죠. 25%. 그죠? 따라서 요 두 개만 과세가 되는 거니까 43.75%가 과세 표준되는 거죠. 한꺼번에 받은 금액이 4억이니까 따라서 4억 곱하기 43.75%를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되는 거죠. 그 금액이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음 1번 이렇게 해서 답안 작성해 주시면 되죠. 자, 물음 2번은 자료 2번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료 2번이 이제 자료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음 2번을 보시면 자료 1을 이용해서 중에서 한국의 2021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한 최종 3개월 11, 12월 달에 확정 신고 시에 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세액 중에서 다음의 세액을 다음의 세액이 의제 매입세액과 과세 전환 매입세액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딱 그 3가지를 작성을 하래요. 그 3가지만. 다른 자료 볼 필요 없죠. 그러면. 물음 2번에는 여기다가 먼저 적어 놓으세요. 의제 매입세액, 그다음에 과세 전환 매입세액, 그렇죠? 그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렇게 3가지를 답을 되는 거죠. 의제 매입세액인데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해 가지고 과세 사업에 사용한 걸 구하시면 되는데 자료를 보시면은요. 자료 2번에 4번 자료가
면세 농산물 구입한 내역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의제매입세액 공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 2번에 4번 자료 보시면 2021년도 제2기 7월 1일 현재 2021년도 제1기 과세기한으로부터 2월 된 면세 농산물은 없고 전기에서 넘어온 거 없어요. 그리고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구입한 면세 농산물은 모두 과세 제품 제조에 사용을 했고 의제매입세 공제 다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100만 원이 있대요. 그리고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세 농산물을 8천만 원을 매입했고요. 그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용 내역 나와 있고요. 과세 사업에 사용한 것만 의제매입세 공제가 돼야 되는 건데 면세 사업에 사용한 거는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고 문제는 이제 사용하지 않은 거. 사용하지 않은 거는 기말의 재고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기말의 재고로 남아 있는 거는 과세 사업에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 과세기한에 즉 2기 과세기한의 총 공급가액 중에서 과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과세 사업에 사용된다고 봐서 그거에 대해서 의제매입세 공제를 하면 되고요. 의제매입세 공제율도 알려주고 104분의 3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도 고려하지 말래요. 한도도 고려하지 말고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은 과세업에 사용한 거 3,800만 원하고 여기다 104분의 4 하면 되죠. 거기다가 기말 재고 남은 거 2천만 원. 기말 재고는 과세 사업에 사용될 부분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세 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한의 총 공급가액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는 거죠. 그 해당 과세기한의 총 공급가액분의 과세 공급가액은 2번 자료에 나와 있어요. 2번 자료에 2021년도 2기 과세기한의 공급가액 해가지고요. 6개월 동안에 과세 공급가액이 14억, 면세 공급가액이 6억, 총 20억. 20억 중에 그죠? 14억. 이렇게. 그러면 3,800만 원하고 2천만 원의 요 70%죠.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104분의 4를 곱한 금액이 의제매입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한도도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했더니 의제매입세 금액은 딱 200만 원 나오는 겁니다. 바로 나왔죠. 그다음에 과세전환 매입세액은 면세 사업을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면세 사업에서 몇 개 쓰다가 과세 사업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전환한 거. 그게 있는지 보는 거죠. 자료에 3번 자료가 그렇죠. 3번 자료 보시면은 2020년도 7월 10일 날 취득 후에 면세 사업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트럭 취득할 때 매입세액 300만 원이었대요. 그게 면세 사업을 위해서 매입했으니까 그 매입세액은 전부 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됐겠죠. 그거를 2021년도 10월 15일부터 과세 사업에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했대요. 그러니까 면세 사업이면 쓰다가 과세 사업에도 이제 같이 쓰기로 한 거죠. 그때 당시 면세 사업 매입했을 때 매입세 불공제된 금액이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 65% 곱하기 2기 지났죠. 2020년도 7월 10일부터 2020년도 2기, 2021년도 1기 2기 지났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세 면세에서 같이 쓰기로 했으니까 과세 일부 전환은 해당 과세기한 2021년도 2기의 총 공급가액분의 과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과세 전환 매입세액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게 105만 원 바로 나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데요.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지금 매입세액 자료가 1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1번 자료 중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분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그죠? 그다음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그다음에 뭐 비영업용 소유소유주 관련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 매입세액 불공제분해 해당되는 매입세액, 걔네들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죠. 거기에다가 혹시나 지금 겸용사업자니까 공통 매입세액이 있는지 그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면세사업분에 해당되는 것들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공제분 있는지 보는 거예요. 불공제분 있는지 보니까 1번 자료에 최종 3개월 동안 세금계 수취한 매입세액이 나와 있는데 10월 2일 날 매입한 거 과세 사업이었으면 원재료니까 다 매입세 공제가 되고요. 10월 10일 날 또 과세 사업용 비품을 구입했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죠. 10월 20일 날 수리비 별도의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1월 1일 날 그러니까 수리비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과세 사업을 위한 수리했는지 면세 사업을 위해서 수리했는지 별도의 말이 없으니까 넘겨보시면은 1번에 가로 1번에 10월 20일 날 지출한 수리비는 영업부사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10인승
승용자동차의 수리비라고 돼 있네요. 10인승이니까 우리가 비영업용 소유수용차와 관련된 수리비라면 매입세 불공제인데 비영업용 소유수용차는 8인승 이하의 차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10인승 승용자동차는 이건 여기서 수리비용은 다 매입세 공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과세 사업에만 사용한 게 아니라 영업부 사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때 발생한 수리비니까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영업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수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 매입세액이에요. 그리고 거기 또 가로 2번에 운송비 11월 5일날 운송비는 200만 원인데 면세 농산물 구입해가지고 운송업자한테 그때 지급한 운송비용인데 이때 면세 농산물 구입해가지고 이걸로 과세 사업에 사용하기도 하고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 면세 농산물을 구입해서 그걸로 밑에 그 4번 절에 보면 과세 사업에 사용한 것도 있고 면세 사업에 사용한 것도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운송비 200만 원도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같이 쓴 공통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공통 그 면세 농산물을 가지고 과세 사업에서 사용하고 면세 사업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수리비하고 운송비는 공통 매입세액이에요. 그 공통 매입세액은 면세 사업분에 해당되는 것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월 1일 날에 거래처 이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니까 매입세액 바로 불공제가 되는 거고요. 12월 11일 날 거는 공장 부지 조성비는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신규 취득한 토지에 있는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같이 취득해가지고 건물을 철거한 거잖아요. 그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죠. 그러니까 불공제분은 지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하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30만 원과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그 다음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 200만 원. 토지 건물 같이 취득해가지고 건물 헐면은 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해당되는 게 230만 원과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면세사업분. 공통 매입세액이 지금 두 개죠. 수리비하고 그 다음에 운송비. 그러면 그 공통 매입세액이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이 10만 원, 운송비에 대한 매입세액이 20만 원이니까 공통 매입세액이 3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면세사업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업가액분에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 공업가액 20억분의 6억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9만 원 되겠네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이렇게 해가지고 239만 원 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239만 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은 자료 3번을 가지고요. 일반 과세자에서 7월 1일 날 간이과세자로 전환됐어요. 그랬을 때 납부세액과 재고 납부세액과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수취세액 공제 세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세 가지만. 모의고사에서도 또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나오면 이렇게밖에 못 나온다고 설명드리고 문제도 그때 내가지고 문제 풀어봤었잖아요.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숫자만 달라지고. 물음 3번에 납부세액과 재고 납부세액과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세액 공제. 이렇게 납부세액 바로 구하는 거죠. 공급 대가에다가 10%하고 업종부 부가가치율. 업종부 부가가치율. 2021년도에 업종부 부가가치율은 지금 20%네요. 공급 대가. 지금 1번 자리에 공급가액 6천만 원, 공급 세액이 600만 원, 공급 대가는 6,600만 원. 그죠? 10% 곱하기 업종부 부가가치율. 아닌 거니까 132만 원이 바로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재고 납부세액인데 과세이용이 변경됐잖아요. 재고 납부세액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재고 납부세액. 이게 개정된 걸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7월 1일 날 변경이 되면 재고 납부세액이 제품이 돼야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사실 우리가 이제 취득가액에다가 일반 과세자일 때 매입한 거니까 취득가액의 10%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금액일 거 아닙니까? 그 취득가액의 10%에다가 곱하기 1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으니까 0.5%를 뺀 나머지 다. 이 수취세액 공제가 공급 대가의 0.5%니까 매입세액에 다시 10분의 110을 곱하면은 공급 대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 0.5%만큼은 어차피 간이과세자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수취세액 공제를 받을 거니까 걔를 뺀 나머지만 뱉어내라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원래 취득가액을 모르면 시가로 한다고 그랬는데 재고자산은요. 생각해 보세요. 재고자산은 취득가액이 있으면 그 취득가액 가지고 이제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장부에 기록이 되는 거니까 장부가액을 안다면 취득가액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취득가액은 아는데 장부가액은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얘를 아는데 얘는 모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건 취득가액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장부가액이 얼마 있다라고 하는 건 취득가액을 안다는 건데 근데 취득가액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차피 기계장치라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취득하면 일정 기간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으로 그냥 표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제품은 취득과 처분이 계속 이루어져요. 사고 팔고 취득하고 처분하고 막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딱 그 과소형이 변경되는 그 시점에 재고자산의 금액이 얼마냐, 이때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게 이제 취득가액일 거 아닙니까? 이게 곧 장부가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그 금액, 취득가액은 장부나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장부나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때 장부가 없거나 장부나 세금계산서 등이 없거나 장부의 기장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때는 시가로 한다. 그러면 지금 제품은 지금 장부가액이 있다는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취득과 수없이 많은 처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이 얼마냐? 그 남은 금액이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이라는 거죠. 사고팔고에서 남아있는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은 다양하게 될 텐데 아무튼 그 남아있는 그 금액이 결국에는 장부에 의해서 확인되는 취득가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취득가액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장부가액에 의해서 확인되는 취득가액이 있다는 거니까 장부가 있다면 재고자산은 그 금액이 장부상의 금액이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취득가액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장부가액이 있다 그러면 그게 곧 취득가액이라는 거예요. 재고자산은. 근데 이 장부가액이 없다면 장부에 의해서 확인되는 취득가액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시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0만 원으로 하셨어야 돼요. 이건 이런 식의 문제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좀 약간 문제를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시가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시가로 150만 원 많이 하셨을 텐데 어차피 뭐 이건 0.5점 100점이 0.5점이어 가지고 뭐 당락에 크게 영향 미치진 않았을 텐데 약간 문제를 명확하게 내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었는데 근데 뭐 완전히 또 문제를 잘못 냈다고 보기는 그래요.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그 중에 계속 사고팔고 하다 보니까 취득하고 처분하고 이게 뭐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세형이 변경됐을 때의 장부상의 금액, 이 금액이 장부에서 확인되는 취득가액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곧 취득가액이라는 건데 취득가액 자리에 아무것도 없이 장부가액으로만 적혀 있으니까 그럼 취득가액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약간 그거는 좀 아니라는 겁니다. 재고자산은 계속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과세형이 변경되는 시점에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이 장부에 의해서 확인되는 취득가액이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된다.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취득가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표시한 이 금액이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장부에 의해서 확인되는 취득가액이다. 그렇죠? 요거에 대한 10%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일반 과세질 때 매입한 거니까 이 취득가액에는 매입세액이 포함되지 않겠죠. 그거에 대한 10%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이과세자일 때도 세금계산서에 수취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수취세 공제는 공급 대가의 0.5%니까 요 세액에 10분의 110을 곱하면 공급 대가가 될 것이고 거기다 0.5%를 곱하면 그게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세 공제가 되는 거죠. 걔를 뺀 나머지만 뱉어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재고 납부세액이 18만 9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장치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은 여기 취득가액 나와 있죠. 당연히 1,000만 원 취득가액에 10% 곱하기 얘는 이제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1 마이너스 체감률 곱하기 한 기밖에 안 지났어요. 경과된 가정에 취득한 시점이 얘는 취득한 게 2021년도 3월 달이니까 2021년도 1기 한 기만 지났죠. 곱하기 1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취득공제 받을 것만큼은 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공급 대가로 다시 만든 다음에 0.5% 곱한 금액만큼을 뺀 나머지를 뱉어내라. 그래서 기계장치에 대한 재고 납부세액은 70만 8,75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재고 납부세액에 들어가야 될 금액은 두 개를 합해가지고 89만 7,750원. 89만 7,750원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수취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수취세액 공제는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제외한 세금계산서나 또는 신용카드 매출원표 등을 수취한 금액에 그렇죠? 수취한 그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원표 수취한 그 세액의 업종별 0.5% 수준이 개정돼 가지고 거기에 0.5%로 곱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로 하겠다. 7월 1일부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7월 1일 2번 자료 보니까 세금계산서하고 영수증 받았는데 별도의 말이 없으면 다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영수증 받은 건 안 되죠.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440만 원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그 세금계산서 수취한 공급 대가의 0.5%죠. 이제 공급 대가라고 했으니까 영수증은 안 되는 거고요. 공급 대가의 0.5% 해가지고요. 세액 공제 금액이 22만 원. 이렇게. 그래서 약간 조금 그 해석상의 그러니까 해석상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질문이 조금 애매했던 거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이의 신청을 하기도 좀 그런 거고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질문이 좀 명확하지 않았다는 약간 근데 이제 아까도 봤지만 좀 약간 질문이 조금 명확하지 않았고 자료가 아까 그 재고납부세액 제품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은 자료가 취득가액은 없는데 장부가액이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얘기. 어차피 재고자산은 취득처분 막 이러니까 과소형 변경 시점에 남아있는 그 재고자산에 대해서 그 장부가액이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장부로 확인되는 취득가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셨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랑 아까 그 결손금 소득공제 했을 때 물음 2번에 질문이 두 개였는데 답이 같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여기 문제에서는 답이 같다. 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질문 1번은 직전도 과세 표준을 한도로 한다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뭐 과세 표준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부 다 2억이 다 소득공제 되는 거였고, 2번은 근데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결손금은 얼마냐는 걸 물어본 거죠. 결국엔 또 이게 또 한도 내 금액이었기 때문에 전년도 납부한 법인세 한도 내에 다 들어왔던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결손금 2억이 다 또 소득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물음 2번에 질문 두 가지는 다 2억이다. 답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두 가지 정도만 조금 약간 아리까리 뭐 아니면 질문이 조금 이상했거나 요 자료를 장부가액으로 할 거냐 실거래로 할 거냐 약간 요런 부분 요 두 개를 빼놓고서는 나머지는 완전히 다 깔끔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시험은 누가 실수를 덜 했느냐입니다. 사실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은 웬만하면은 다 풀 수 있는 문제, 다 정답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가 실수를 더 덜 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차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 2차 시험을 이번에 이제 동차생이어서 떨어져 가지고 다시 이제 유예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정말 유념해야 될 거 구석진 부분, 어려운 부분, 막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가 못 풀어가지고 떨어진 게 아닙니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떨어진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떨어진 거는 풀 수 있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풀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틀려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풀 수 있는 부분,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실수를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회계사 시험도 그렇고 세무사 시험도 그렇고 이게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좀 구석진 부분들이 한두 개씩 나오긴 하죠. 그거는 나만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이들 착각하는 거예요. 그 구석진 부분을 내가 못 풀어서 떨어진 줄 알고 유예생이 됐을 때 막 구석진 거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정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이 막 헷갈려 있는 거죠. 머리는 한계가 있는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도 계속 봐줘야지만 완전히 내게 되는데 걔네들은 살짝 보고
그럼 내가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안다고 생각해서 잘 안 보고 구석진 부분들 위주로만 보다 보면 막상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구석진 부분은 어차피 어려우니까 또 생각이 안 나는 거고 나오더라도 결국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너무 구석진 부분들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보다는 그런 것들 나오면 과감히 틀리면 돼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을 더 방법을 해가지고 그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을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틀리지 않는다면 붙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유예가 되더라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을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최근의 문제들은 오히려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념하시고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뭐 사실은 문제가 좀 너무 이번에는 많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풀이까지 하지 않고 그냥 해설지만 그냥 카페에 올리려고 했었었는데 그래도 문제 풀이하고 여러분들과의 소통도 좀 하고 하기 위해서 문제 풀이를 한 거니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시험 일단 봤으니까 그 시험 본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당락을 떠나가지고 지금 붓고 떨어지는 거 아직 모르잖아요. 12월 1일 날 발표를 할 때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발표할 때까지는 아직 붙은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 봤다고 생각할지라도 아직 발표를 할 때까지는 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놀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가장 약한 부분 결국에는 2차 시험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약한 과목이 나한테 약점이 되는 과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발표할 때까지 아직도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거든요. 한 달 반 동안 내가 가장 잘 못하는 과목 있잖아요. 그 가장 잘 못하는 과목을 한 달 반 동안 좀 꾸준히 공부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 약점을 좀 보완을 하시고 발표가 나서 붙으면 좋고 발표를 하는데 떨어졌다면 약점을 좀 보완을 했기 때문에 유예생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남는 시간에도 공부를 좀 이제 좀 많이 쉬었잖아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문제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